오늘 시간은 연간 등가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난주에 배웠던 현재가치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오늘 수업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현금의 유입이 현금의 유출보다 더 큰가를 따져보는 방법론이죠. 그래서 순 현재 가치라는 것을 뽑게 되는데 바로 이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줄여서 Net Present Worth 해서 NPW라는 형태로 약자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순현재 가치값, 때에 따라서는 Net Present Worth 대신에 Net Present Value 이런 값을 쓰기도 하죠. 이 값이 0보다 커지게 되면 바로 경제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히 현금의 유입이 현금의 유출보다 큰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후에는 또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었냐 하면 우리가 자본회수기간법에서 내년 말에 프로젝트 잔액을 산출을 했죠. 바로 이것이 NFW 또는 NFV 값과 동일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에다가 PFIN을 곱해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주면 바로 그 값이 MPW 또는 MPV라고 하는 값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회수기간법과 미래가치법, 현재가치법 모두 다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후에 또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민감도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특정한 시스템이 있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의 변화를 살펴보는 이러한 민감도 분석이 경제성 분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요소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상호 배타적 투자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때 우리가 세 가지 경우수를 얘기를 했었죠. 프로젝트 수명과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 기간이 동일해지면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고 이게 일반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반면에 프로젝트 수명과 분석 기간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안정 가치를 반영을 해서 두 개의 투자 대안의 비교를 공정하게 해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체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대안이 서로 공정하게 비교가 될 수 있게끔 사전 조치를 해준 다음에 경제성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컨셉에 이어서 오늘 시간에는 연간 등가 분석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 방법은 총 6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자본회수 기간법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프로젝트 초기에 투자된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 즉 자본회수 기간을 산출을 한 이후에 이 자본회수 기간이 프로젝트의 총 기간 N년보다 짧으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즉 자본회수 기간이 N보다 짧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기간 내에 모든 투자 원금이 회수되고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에는 수익이
순수익이 플러스로 전환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에 순수익, 즉 플러스 방향으로 현금의 순현금 흐름이 전환을 한다는 얘기는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프로젝트 잉여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두 번째 배운 미래가치법에서 미래등가, 이 미래등가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프로젝트 잉여라고 불렀었죠. 이 프로젝트 잉여가 0값보다 커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경제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본회수 기간법에서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미래가치법을 이용을 하여도 경제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제성 분석 방법을 이야기할 때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은 한 세트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다 어떤 개념을 활용한 것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억하고 계시겠죠? 바로 경제적 등가의 개념을 활용한 방법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경제적 등가를 미래가치법에선 미래등가의 형태로, 현재가치법에선 현재등가의 모습으로, 그리고 연간등가법, 오늘 공부하는 거에서는 연등가의 형태로 산출을 한 후에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미래등가, 현재등가, 연등가 모두 경제적 등가의 개념인데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바로 기준연도, 즉 기준이 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등가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N년 시점에 경제적 등가를 산출하는 것이고요. 현재가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경제적 등가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산출해서 그 경제적 등가가 0보다 크게 되면 경제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되는 연간 등가법이라는 것은 똑같이 경제적 등가를 산출을 하는데 프로젝트 기간 내내 줄곧, 즉 1년, 2년 시작해서 N년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경제적 등가를 산출한 후에 그 경제적 등가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자, 이후에 수익률법 그리고 수익비용 비율법 같은 것들을 향후에 또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 중에 연간 등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 등가법이라고 하는 경제성 분석 방법론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연간 등가의 관점에서 현금의 유입이 현금의 유출보다 큰가, 즉 유입이 유출보다 크다라는 건 순수하게 이익이 남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돈이 나간 것보다 들어온 것이 더 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적 등가를 표현을 할 때, 즉 1년도부터 N년도까지 균등하게 뿌려진 경제적 등가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연간 등가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어로는 Annual Equivalent, 줄여서 AE라는 줄임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된 연간 등가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간 등가를 사용을 하면 다른 경제적 등가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몇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연간 등가 방법론만의 장점이라고 하면 단위 비용 또는 단위 수익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서로 다른 사업기간, 즉 두 개의 프로젝트를 비교를 할 때 하나의 프로젝트는 5년짜리 프로젝트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10년짜리 프로젝트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업기간을 갖는 프로젝트를 비교함에 있어서 연간 등가법을 활용을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간 등가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연간 등가를 산출하는 방법은 먼저 순현재 가치를 구하고 그 순현재 가치를 연간 등가로 변환하기 위한 이자계수, 즉 현재 가치와 MARR과 N을 알고 있을 때 연등가 A를 구하는 이자계수를 순현재 가치에다가 곱함으로써 연등가를 산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연등가를 바로 산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MARR이 12%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더니 그 프로젝트로부터 이와 같은 현금 흐름을 산출해냈습니다.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0년도와 1년도에는 순수하게 현금이 지출되는 방향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했고 이후 2년부터 3, 4, 5, 6년 5년 동안 현금의 유입이 발생을 해서 초기에 투자된 투자 원금을 회수해 나가는 형태의 현금 흐름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자, 이 그림을 바로 연등가의 형태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림을 중간에 일종의 경유지를 거쳐가지고 연등가 쪽으로 옮겨가게 될 텐데 그 경유지로서 순현재 가치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자, 우리가 모두 다 현금 흐름을 0년도의 가치로 이렇게 변환해 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계수는 뭐가 되겠죠? 자, P를 구하는 거고 F를 알고 있고 MARR에 N을 이용을 하면 해당되는 미래 가치들을 모두 현재 가치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현재 가치로 변환한 이후에 모든 것을 합산하게 되면 자, 여기와 같은 MPW 값, 순현재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순현재 가치를 경유주로 활용을 해서 최종 목적지인 연간 등가 쪽으로 가려면 바로 이 189.43이라고 하는 MPW 값에 AP 15%, 12%의 6년이라고 하는 변환계수를 뽑아내야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선 현재 가치 P가 주어져 있는 거고 연등가를 나타내는 A를 구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P와 더불어서 MARR이 주어져 있고 기간 6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정보, 이 정보, 이 정보를 활용을 해서 A 값을 산출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때 주어져 있는 정보, 현재 가치 P와 MARR 12% 그리고 기간 6년. 그것이 알려져 있을 때 연등가를 구하기 위한 이자 계수를 우리 수표에서 찾아가지고 곱해주면 뭐에? 현재 가치 MPW 값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값을 산출해낼 수 있게 되겠죠. 바로 그 값이 46.07이 되겠습니다. AP 12%의 6년 수표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를 채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간 등가를 구하기 위해서 경유지로서 순현재 가치를 활용할 때의 방법론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경유지를 반드시 MPW 값을 활용해야 되는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바로 그 또 다른 방법이 NFW 값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연간 등가를 구하기 위해서 중간에 경유지로서 순미래가치 NFW 값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유지로 NFW 값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곱해지는 이자계수 역시 이번에는 이 부위가 P가 아니라 F가 되겠죠. 미래가치와 MARR과 N을 알고 있을 때 연등가 A를 구하는 이자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유지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모든 현금의 흐름을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6년도 시점의 가치로 다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일단. 자, 이렇게 해서 다 옮겨주고 난 다음에 걔네들을 합산을 해주면 NFW 값을 산출해낼 수가 있죠. 자, 이때 과거에 있었던 현금의 흐름을 미래로 옮겨주기 위해서는 어떤 이자계수를 활용하시면 되죠? 자, 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구하려는 건 F고 주어져 있는 건 잘못 썼네요. 주어져 있는 것은 P, 그리고 돈의 시간적 가치는 MARR로 표현되어 있고 몇 년 떨어져 있는가, N이라고 하는 이자계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 같으면 6년이 떨어졌으니까 6, 5, 4, 3, 2, 1 이 기간만 변경을 해가면서 산출을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NFW 값을 이렇게 구해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NFW 값을 구하고 나면 이 NFW 값을 이용을 해서 연등가를 산출해내면 되겠죠. 그 과정을 보시면 Annual Equivalent는 MARR이 12%일 때 373.90이라는 NFW 값으로부터 F와 MARR과 기간 N이 주어져 있을 때 연등가 A를 구하는 이자계수. 역시 이자계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또는 이자계수를 모른다라고 하면 이자 공식을 직접 적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등가를 구해보면 46.07 역시 0보다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채택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MPW 값을 이용을 해서 Annual Equivalent를 구했을 때도 똑같이 46.07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었거든요. 역시 경유지를 NFW를 이용을 해도 동일하게 46.07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연간등가를 산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계산만 했다라면 경유지를 순현재 가치인 MPW를 통해서 왔든지 아니면 순미래 가치인 NFW를 통해서 왔든지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연등가 Annual Equivalent AE 값은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그림은 타이거 공작기계 회사 예제, 우리가 계속해서 다뤄왔었죠. 새로운 기계를 하나 도입하기 위해서 75,000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었고 그를 통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각각 24,400부터 55,760까지의 비용 절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MPW, 순현재 가치 값을 구해보면 3,553이 나왔었고요. 예전에 우리가 다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순미래 가치를 구했더니 5,404라는 값이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경유지를 순현재 가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순미래 가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경유지를 통해서 연간 등가를 구해보면 순현재 가치 3,553에 AP 이자 공식을 곱하든 아니면 순미래 가치 5,404에다 AF 이자 공식을 구하든 자, 이때
왜 AP냐 AF냐 라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얘는 현재 가치가 주어져 있는 거고 얘는 미래 가치가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 사용되는 이자 계수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3553의 AP를 곱한 값이나 5404의 AF를 곱한 값이나 동일하게 1556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산출해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현금 흐름으로부터 현재 가치를 통해서 오든 아니면 미래 가치를 통해서 오든 그 결과값은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3553에서 5404로 가려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뭘 곱해주면 저 값이 나오죠? 3553에다가 F, P 15%의 3년을 곱하면 그 값이 5404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5404라는 게 있고요. 5404라는 게 있으니까 이 5404 여기죠. 요거 대신에 이 부분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산식을 한번 써보면 5404 대신에 이 값을 대입을 하는 거니까요. 식을 정리해서 한번 어디다 써볼까요? 빈칸이 여기 있네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3553 FP 15%의 3년을 여기다 쓰고 뒤에 거기다 뭘 곱해줬냐면 AF를 곱해줬죠. AF 15%의 3년 이렇게 곱해줬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걸 가만히 우리가 보면 예전에 우리 이자계수에 대한 원리들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요 부분 있으면 얘를 마치 분수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F분의 P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A 나누기 F 형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두 개를 곱하게 되니까 서로 어떻게 상쇄가 돼요? 이 부분이 분자분모가 곱해져서 사라져버리고 결과는 A, P가 돼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를 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얘가 이 위에 더 써볼게요. 3553에 뭘 곱해준 거나 똑같은 거냐면 A, P 15%에 3년을 곱해준 거와 동일한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가만히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이거죠. 3553의 AP 15%의 3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었잖아요. 갔다가 다시 왔는데 결국 이 얘기는 이 오른쪽에 있는 right hand side와 왼쪽에 있는 left hand side가 동일한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 동일한 결과값이 이 연간 등가값이 된다 라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한 현금 흐름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연간 등가로 변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간에 경유지를 거쳐 와야 되는데 하나의 경유지는 NPW를 거쳐서 오는 것이고 또 하나의 경유지는 바로 NFW를 거쳐서 오는 것이고 어떤 경유지를 거쳐서 오더라도 그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편리한 경유지를 선택을 해서 오시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NPW든 NFW든. 자, 이러한 연간 등가 분석을 좀 특별한 부분에 우리가 응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응용 분야는 이런 곳입니다. 자본회수 기간 자본회수 기간이 아니라 자본회수 비용을 계산하는 부분.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연간 등가 투자 분석을 하는 부분에 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응용 분야는 단위 비용을 계산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 응용 분야는 아까 연간 등가 분석의 장점이라고 얘기했다시피 불균등 서비스 기간,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대안이 서로 다른 프로젝트 기간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비교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 세 가지 응용 분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을 좀 이해를 하려면 먼저 자본의 수 비용, Capital Recovery Cost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자본의 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매년 벌어들여야 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자본의 수 비용입니다. 즉, 우리가 보면 어떤 프로젝트에 초기에 I만큼의 투자가 발생을 하고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에 셀비지 밸류만큼을 회수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투자의 패턴이에요. 결국 자본의 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비용, 즉 인베스트먼트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잔존 가치, 셀비지 밸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베스트먼트 부분은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 셀비지 밸류는 플러스 방향으로, 즉 수익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자본의 수 비용이라는 건 이 초기 투자 비용과 잔존 가치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을 보면 이렇게 인베스트먼트와 셀비지가 발생하는 형태로 초기 투자비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원하는 건 이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매년 돈을 벌어들여야 한다면, 즉 이것을 연간 등가 비용으로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1년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겠습니까? 라는 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왼편에 있는 이 현금 흐름과 오른편에 있는 이 현금 흐름이 뭐가 되도록, 우리가 항상 써먹는 표현이죠. 경제적 등가가 되려고 하면 도대체 이 캐피탈 리커버리 코스트가 얼마이어야 하겠냐는 겁니다. 즉 A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쪽이 경제적 등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쪽과 같은 산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캐피탈 리커버리 코스트, 돈의 시간적 가치가 MARR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초기에 있는 인베스트먼트를 이용을 해서 AP MARR의 N으로 환산을 해주면 초기 투자비 I가 연등가 형태로 변환이 되게 되겠죠. 자, 비용이니까 얘를 플러스로 둔 거고요. 셀비지 밸류는 비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값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수익의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베스트먼트와 수익은 부호가 반대로 되게 돼요. 그래서 비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S 형태가 됐고요. 역시 AF를 이용을 해서 연등가의 형태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인베스트먼트는 현재 시점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AP를 이용해서 연등가를 뽑은 거고요. 셀비지 밸류는 프로젝트 종료 시점 N년도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AF를 이용을 해서 연등가로 환산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캐피탈 리커버리 코스트를 뽑아낼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 AF라고 하는 부분, 자, 지워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보겠습니다. 자, AF라고 하는 이자 계수를 조금 변환을 해보면 AP-MARR 형태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아래에 있는 빨간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AF라고 하는 건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i 형태의 이자 공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분자에다가
i의 1 플러스 i의 n승을 한 번 더했다가 빼줘요. 똑같은 값을 더했다가 빼주니까 사실은 0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값의 변화가 없이 이 등호가 성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준 다음에 1 플러스 i n승 그대로 두고 오른쪽에 있는 이 두 텀을 이렇게 묶어줘요. 마이너스 부호를 앞으로 꺼내면 1 플러스 i의 n승,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겠죠.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왼쪽은 i의 1 플러스 i의 n승은 그대로 두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 되니까 서로 약분이 돼버리고 이렇게 i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또 한 번 등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 근데 이때 보면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AP, IN의 이자 공식하고 동일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AF, IN 여기서 출발을 한 건 AP, IN에다가 I를 빼주게 되면 이렇게 I를 빼주게 되면 동일한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AF, MARR의 N을 AP로 바꿔주고, 자, 뭐가 바뀌었나 할 텐데 바로 이 부분이 바뀐 겁니다. AP로 바뀌는 순간 뒷부분 이자율 대신에 여긴 경제성 분석에선 MARR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MARR이 들어가면 AP, MARR, N-MARR의 형태로 변환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환이 되면 AP, MARR의 N과 AP, MARR의 N이 공통항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묶어주면 앞에 있었던 이 I 부분과 마이너스 S가 남게 될 텐데 그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I-S라는 거로 정리가 됐고 오른쪽에 남아있는 MARR에 앞에 S를 곱해주면 MARR 곱하기 S가 되는데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로 변환이 된 거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이 이자 공식 이용한 첫 번째 식 그대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봤더니 이자 공식을 여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래에 있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자 공식을 AP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식이 간략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시든 이 공식을 사용을 하시든 캐피탈 리커버리 코스트만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겠고 그 캐피탈 리커버리 코스트의 컨셉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때 이 인베스트먼트와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우리가 건지게 되는 잔존가치 부분 이 두 개의 현금 흐름이 있는 것을 매년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환산해서 경제적 등가를 구해보면 그게 바로 이 캐피탈 리커버리 코스트, 자본 회수 비용으로 환산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것의 최종적인 의미는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벌어들여야 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결국 이 비용을 커버를 하려면 우리가 이만큼씩 똑같이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캐피탈 리커버리 코스트, 자본 회수 비용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볼게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초기에 20만을 투자했고요.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5차년도에 잔존가치로서 5만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자본회수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MARR은 20%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텐데요. 공식에 들어가는 변수들 i는 20만, n은 5, s는 5천, 그리고 MARR은 20%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캐피탈 리커버리 코스트 MARR이 20%일 때 값을 산출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되죠. 앞에 있는 공식이었습니다. 캐피탈 리커버리 코스트는 I-S에 AP 그리고 MARR에 S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앞쪽에 있는 이 정보를 그대로 이 식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캐피탈 리커버리 코스트를 뽑아낼 수 있게 돼요. 자, I 대신에 20만, S 대신에 5만, 그리고 AP, MARR이 20% 들어가죠. 그리고 기간은 5년. MARR은 0.2, 똑같은 겁니다. 20%라고 표현한 거랑. 그리고 S는 셀비지 밸류, 잔존가치 5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6만 157이라는 게 나오고, 결국 얘네들을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에 매년 발생하는 비용처럼 동일하게 경제적 등가를 구해보면 이렇게 동일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 현금 흐름의 값, 바로 이 A 값이 얼마냐 하면 6만 157 천원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비용만큼을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뽑아내려면 매년 발생시켜야 되는 수익 역시 얘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매년 6만 157 천원씩 돈을 벌어들여야 이 프로젝트에 투자된 투자 원금, 즉 자본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본회수 비용의 개념을 이용을 하면 그걸 바탕으로 연간 등가 투자 분석이라는 걸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연간 등가 투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등가 수익과 연간 등가 비용을 산출한 후에 연간 등가 수익이 연간 등가 비용보다 크게 되면, 즉 매년 벌어들이는 비용이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이 거꾸로 매년 벌어들이는 비용보다 크게 되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때 이 연간 등가 비용을 보면 두 가지 항목의 합계로서 산출을 해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이 자본회수 비용이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밑에 있는 운영비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본회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투자비, 뭘 쓸까요? 초기 투자비를 뽑아내는 부분하고 매년 들어가는 일상적인 운영비, 이 두 가지 항목으로 연간 등가 비용을 나눌 수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중에 초기 투자비에 대응하는 돈을 메꾸기 위한 그 비용을 우리가 자본회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연간 등가 투자 분석이라는 것은 자본회수 비용과 연간 운영비가 이 비용보다 연간 등가 수익이 더 커지면 경제성이 있음, 이런 표현을 하는 투자 분석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간 등가 투자 분석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초기에 2만의 초기 투자금이 필요해요.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나면 2만만큼 투자했던 자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4천이라고 하는 잔존가치를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투자와 관련된 거고요. 매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1000에 해당하는 비용이 운영비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로부터 산출되는 연간 등가 수익은 매년 5,400씩이 회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프로젝트에 있는 현금 흐름을 정리를 하면 프로젝트 기간은 5년, MARR은 10%, 초기 비용은 2만, 잔존가치는 4천, 운영비는 1000, 그리고 등가 수익은 5,400.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연간 등가 투자 분석이라는 걸 수행을 해보면 일단 자본회수 비용을 뽑아내야겠죠. 자본회수 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정보는 바로 요놈과 요놈입니다. 2만과 4천을 이용을 해서 자본회수 비용
구하는 공식을 뽑아보면 이런 공식이 산출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얻어낸 자본회수 비용은 4620.76으로 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연간 등가 비용은 이 자본회수 비용에 추가적으로 연간 운영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져야 되는데, 연간 운영비용은 바로 여기 있는 이 1000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회수 비용 4620.76과 연간 운영비 1000을 합쳐보면 매년 균등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총 연간 5620.76으로 산출이 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매년 들어가는 5620.76에 비해서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떻습니까? 5400밖에 안 되죠. 요놈. 자, 비용은 5620.76, 수익은 5400. 어떻습니까? 연간 등가 수익보다 연간 등가 비용이 더 크게 되죠. 얼마? 220.76 정도가 비용이 더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간등가 투자 분석이라고 하는 건 모든 현금 흐름을 매년 균등하게 발생하는 수익과 매년 균등하게 발생하는 비용의 형태로 변환을 시킨 후에 매년 균등하게 발생하는 수익이 매년 균등하게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라는 걸 보여서 경제성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그런 방법인데, 여기 있는 예제에서는 안타깝게도 연간 등가 수익이 연간 등가 비용보다 더 적게 나왔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간 등가 분석의 두 번째 응용 분야예요. 단위 시간당 연간 등가를 산출하는 예제입니다. 자, 이거 타이거 공작기계 회사 문제예요. 계속해서 나오죠. 어떤 공장에 75,000짜리 기계를 구입하여 운영한 결과 3년 동안 각각 24,400,000원, 27,340,000원, 55,760,000원의 비용 절감을 달성한 경우 연간 등가 이익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연간 등가 이익은 다음에 두 가지 현금 흐름이 경제적 등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현금 흐름이 실제 현금 흐름이에요. 75,000이 투자가 돼서 24,400, 27,340, 55,760이 회수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현금 흐름은 매년 그거를 균등한 수익으로 산출해보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건데, 이 값 annual equivalent 어떻게 산출될 수 있냐 하면 바로 산출이 안 되죠. 그래서 중간에 매개체를 하나 통했어요. 그 매개체가 바로 여기 있는 MPW라고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현금 흐름을 일단 모두 다 0년도 시점의 현금 흐름으로 옮겨서 MPW를 산출해 냈고요. 그 결과가 여기 있는 이 값입니다. 그랬더니 MPW가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죠. 3,553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이 3,553이라는 숫자를 annual equivalent로 변환하기 위해서 어떤 이자 계수를 썼냐면 바로 AP 15%의 3년이란 이자 계수를 쓴 겁니다. 즉 현재 가치를 알고 있을 때 연등가를 구하는, 현재 가치를 알고 있을 때 연등가를 구하는 이자 계수, 그게 바로 AP MARR의 N, 이런 이자 계수인 거죠. 그래서 MARR은 15%였고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식에 집어넣으면, 자, 뒤에 가서 수표에서 해당되는 값을 찾거나 이자계수 공식을 이용해서 산출해 내야겠죠.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 0.4380 값이 나오고요. 바로 이 값이죠. 이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똑같이 3,553에다 곱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구해주는 연등가는 1,556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 현금 흐름과 이 현금 흐름은 경제적 등가가 되게 되는데 어떤 경제적 등가냐? 매년 1년, 2년, 3년을 균등하게 돈을 흩어 뿌려놨을 때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뽑아보면 그게 1556씩 매년 수익이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사장님이 궁금한 거예요. 매년 1556씩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 기계를 구입을 해서 1년에 평균적으로 2000시간씩 가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1시간 가동할 때마다 얼마나 비용 절감이 발생한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특별히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기계 사용시간당 이익. 즉 기계를 1시간 돌릴 때마다 얼마만큼의 비용 절감이 기대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형식적으로 좀 갖춰보면 C라고 하는 기호를 갖다가 기계시간당 이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연간 등가 이익은 2000시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2000 곱하기 C가 연간 등가 이익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다음에 두 개의 현금 흐름이 경제적 등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조금 전에 구한 연등가 1556과 2000시간 곱하기 C라는 비용 2000C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의미지만 경제적 등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2000시간씩 사용했고 1시간마다 C만큼 비용 절감이 있었으니까 2000C가 되는 거고 그놈과 여기 있는 1556이 각각 동일해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등식으로 놓고 뽑아보면 C 값은 0.778천원이 되고 이 의미는 결국 이 기계를 1시간 가동할 때마다 꾸준히 778원 정도의 수익, 즉 비용 절감이 발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라고 우리가 사장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분석 결과를. 그래서 뭐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연간으로 보면 뭐 3,553이 이 프로젝트에서 현재 가치로 비용 절감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연간으로 얘기하면 매년 1556만큼의 비용 절감이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기계를 1시간 사용할 때마다 0.778만큼 비용 절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C를 단위 시간당 연간 등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용 사례입니다. 연간 등가 분석의 불균등 서비스 기간에 대한 비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장비를 들여와 가지고 우리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가 여기 있는 모델 A와 이 장비죠. 모델 B, 이 장비 이 두 가지 종류로 압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모델 A는 장비를 구입하고 나면 3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해요. 반면에 모델 B는 4년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면. 그래서 모델 A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하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 구입비가 12,500이 들고요. 1년, 2년, 3년도에 운영비가 5,000, 3,000이 들고 모델 B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싸네요. 15,000을 주고 구입을 했지만 4년을 쓰니까 운영비는 4,000, 4,000, 4,000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2,500 이 정도의 운영비가 든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운영비가 1, 2, 3년 아래 거 같은 경우는 1, 2, 3, 4년 조금 좀 다르게 나타나죠.
마지막 연도가 조금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제가 좀 예측을 해보면 사실은 이런 현금 흐름이 아니었을까. 그쵸? 그래서 2천이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아래쪽으로 3천만 남은 것 같고요. 밑에 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4천이 있고 밑쪽으로 1,500만큼 올라가서 그것이 상쇄가 돼서 2,500 마이너스로 표현된 것 같아요. 자, 그때 요거 뭐죠? 셀비지 밸류, 즉 잔존 가치가 마지막 연도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표현을 하는 거가 계산상에 좀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단순하게 현금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총 현금 흐름이 아닌 순현금 흐름을 그림상에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궁금한 건 우리 공장에 이 모델 A를 도입하는 게 더 맞는 건지 아니면 모델 B를 도입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하려고 해요. 한 3년치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모델 B가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1년만큼의 가치가 남아있으니까. 공정한 비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얘를 갖다가 4년 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4년을 비교를 하려면 모델 A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한 번 더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입하게 되면 12,500이라고 하는 구입비가 또 들어가고 또 5,000 뭐 이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모델 A가 우리 좀 이렇게 비교하면 불리한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 개를 굳이 공정하게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수명이 다하는 해를 찾아야 되고 그 해를 찾아보면 그 두 개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과 4년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보면 12년이 되고 12년이 된다라고 하는 건 두 장비의 사용기간이 동시에 종료되는 시점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모델 A는 4대를 사용을 하는 거고 12년 동안 모델 B 같은 경우엔 3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대를 사용하고 3대를 사용할 때 결과적으로 12년 동안에 총 비용이 어떤 게 더 최소가 되는가 하는 식으로 분석을 해야 두 개의 분석이 공평하게 분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가정은 우리 공장은 영원히 아주 무한대로 운영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모델 A와 모델 B 중에 어떤 것을 더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 12년 동안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기계 한 대를 구입했을 때 모델 A 같은 경우에는 3년, 모델 B는 4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델 A는 3년짜리 현금 흐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을 시켰고요. 4년짜리는 현금 흐름을 3번 반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델 A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입하고, 두 번 구입하고, 세 번 구입하고, 네 번 구입하는 형태. 0년, 3년, 6년, 9년도에 구입을 하게 되겠고요. 모델 B 같은 경우에는 0년, 4년, 그리고 8년에 0년, 4년, 8년에 3번 구입을 하고 얘는 4번 구입을 하는 형태를 하게 되면 전체 12년 동안의 현금 흐름이 되고 이 12년차 시점에는 두 개 다 수명이 다 하게 되니까 공정한 비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년 동안의 모든 현금 흐름을 가지고 모델 A와 모델 B가 어떤 게 더 좋은지 하는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각 연도에 있는 현금 흐름들을 모두 다 각 구입 연도로 이렇게 되돌려 준 거예요. 이렇게 이자 계수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전부 다 이때 사용한 이자 계수는 미래 가치를 과거로 되돌리는 거니까 어떤 이자 계수를 쓴 거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아이고 색깔이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나 이자 계수가 다 동일하죠. 뭘 쓴 거냐 하면 P, F, MARR에 1승을 쓴 거죠. 자, 2000년도에 있는 거를 5000년도에 있는 걸 8000년도, 11년도에 있는 걸 이렇게 옮길 때는 어떤 게 쓴 거죠? P, F, MARR에 2년 쓴 거고 3년차에 있는 걸 옮겨갈 때는 자, 이번엔 P, F, MARR에 3년 이 계서를 이용을 한 거죠. 자, 비슷하게 아래쪽에도 자, 빨간색은 요거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색 썼죠? 파란색 요 이자 계수 쓴 거고요. 요거 겠죠? 그리고 3년 앞에 있는 건 우리 보라색을 썼었네요. 이렇게 간 거고 4000년도에 있는 것도 가야 되죠? 얘는 뭘로 할까요? 색깔을 초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과거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럼 초록색은 뭐가 될까요? P, F, MARR에 4년이 되겠죠. 그러면 모두 다 0년도 시점, 얘 같은 경우에는 0년, 3년, 6년, 9년 초로 다 돈을 모을 수가 있고 아래 모델 B 같은 경우에 0년과 4년과 8년으로 다 가치를 모을 수가 있죠. 근데 모든 현금 흐름 역시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값은 얘가 왜 이런가요? 모델 A 같은 경우에는 22,600A라는 값으로 똑같아지고요. 그리고 한 사이클의 돈인 거죠. 모델 B 같으면 25,562로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값 역시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번엔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가치들을 모두 다 0년도 시점으로 이렇게 또 옮겨줄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당되는 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시점에 모아졌던 걸 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로 보내버린 겁니다. 얘도 이렇게 보내준 거죠. 자, 그래서 12년 동안에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뭘 구한 거냐면 MPW 값을 구한 거예요. 자, 연등가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직접 못해서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유지로 MPW 값을 활용한 겁니다. 그럼 다음번에 할 일은 Annual Equivalent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Annual Equivalent를 구하는 건 여기 있는 두 값이 모두 NPW 값이니까 얘를 Annual Equivalent로 바꾸기 위해서는 곱해줘야 되는 이자 개수가 자, 구하려고 하는 건 A죠. 알고 있는 것은 P. 이자율은 MARR. 기간은 12년. 으로 뿌려주게 되면 MPW 값이 Annual Equivalent 값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죠. 했더니 모델 A 같은 경우는 Annual Equivalent가 9899 형태가 나왔고요. 모델 B는 8954가 나왔습니다. 자, 모델 A와 모델 B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대안입니까? 자, 여기에서는 모두 다 지금 비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용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9899가 매년 들고 얘는 8954가 매년 드니까 얘가 비용이 더 크잖아요. 그럼 비용이 더 적은 이 대안이, 즉 모델 B가 최적 대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하죠. 왜냐하면 전체 12년짜리 데이터를 모두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너무 귀찮다는 얘기예요. 자,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자, 12년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여기선 지금 모델 A와 모델 B가 있는데 그냥 3년치, 즉 원 사이클 데이터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이랬던 현금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그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B 같은 경우에는 4년치, 얘가 원 사이클이죠. 한 사이클만 가지고 했더니 얘 역시 MPW가 계산이 되고 애뉴얼 이퀴블런트.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을 했던, 즉 12년을 가지고 계산을 했던 9899나 여기는 8954나 굳이 12년짜리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않고 몇 년짜리? 3년, 얘는 4년. 여기 핵심은 원사이클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자금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반복되는 여러 개의 사이클 중에 한 개의 사이클만 사용을 해도 연등가를 계산을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에 연등가법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굳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12년치의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않고 한 사이클, 모델 A는 3년, 모델 B는 4년 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모델 A에 대해서 한 사이클만 가지고 애뉴얼 이퀴블런트를 구했을 때랑 4번의 사이클을 가지고 애뉴얼 이퀴블런트를 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MPW 값을 이용을 해서 하는, 예를 들면 현재 등가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다 하면 한 사이클만 가지고 하면 MPW 값이 마이너스 22,601이 나오고 4개의 사이클을 가지고 하면 마이너스 53,657이 나와요. 너무 진하니까 다른 색깔로 칠해 볼게요. 요감. 그래서 한 사이클을 가지고 하고 4번의 사이클을 가지고 했을 때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동일한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MPW 값이 이렇다는 건 NFW를 가지고 해도 한 사이클과 4번의 반복 사이클의 결과값은 NFW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으로 보는 건 뭐냐면 MPW 값은 그렇지만 애뉴얼 이퀴블런트 값을 구해보면 한 사이클을 가지고 해도 9899, 4개 사이클을 다 가지고 해도 9899, 이 값이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MPW나 또는 NFW 같은 것들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12년 데이터를 모두 활용을 해야 올바른 분석이에요. 하지만 애뉴얼 이퀴블런트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 하면 3년 데이터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얘를 이용하면 12년 데이터를 써야 되고 얘를 이용하면 3년 데이터만 써도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간편한 방법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12년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3년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바로 이 부분이 연등가법이 더 이 부분에서는 더 유리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그런 예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모델 B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사이클 가지고 MPW 구하면 마이너스 25,562. 세 번의 반복 사이클을 가지고 하면 마이너스 48,534. 따라서
이거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적합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MPW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3번의 반복 사이클을 사용을 해줘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역시 애뉴얼 이퀴블런트를 사용을 하면 모델 B는 한 사이클을 가지고 계산을 하나, 세 사이클을 가지고 계산을 하나, 동일하게 8과 5사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3번의 반복 사이클을 다 할 필요 없이 한 사이클만 돌려도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MPW나 NFW를 사용하는 것보다 동일한 반복적인 사이클이 나타나는 경우죠. 기본적으로 연등가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 계산량이 훨씬 적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연등가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등가법을 사용하는 3번째 활용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예제 볼게요. 자동화 설비 투자 프로젝트 사례. 우리 매번 챕터 끝날 때마다 동일한 예제, 우리가 직접 만든 현금 흐름으로부터 도출된 순현금 흐름인데요. 자, 그걸 가지고 예제를 풀고 있죠. 여기서도 역시 연등가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현금 흐름을 바로 다이렉트로 연등가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먼저 MPW, 0년도 기준의 데이터로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합산한 후에 얘를 뭘로 변환해요? Annual Equivalent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했더니 32,015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NFW를 구하는 거죠. 즉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5년차 시점의 가치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다 바꿔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그 미래에 있는 걸 과거로 옮겼던 거가 되겠고, 지금은 이제 현재에 있는 걸 미래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NFW를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무엇을 곱해주죠? AF MARR에 5년을 곱해주면 여기로부터 Annual Equivalent를 계산할 수 있고, 이때 역시 32,015라는 동일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케이스가 여기 있는 이 케이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계산을 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가지 과정을 모두 돌려보면 현재 가치를 통해서 오든 아니면 미래 가치를 통해서 오든 연등가를 최종적으로 구해보시면 똑같이 32,015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경제성이 있습니다 라는 결론을 뽑아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경유지가 MPW가 되든 NFW가 되든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금 흐름이 있을 때 현금 흐름을 이용을 해서 0년도를 기준으로 한 MPW를 구하거나 아니면 N년도 프로젝트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NFW를 구한 후에 각각에다가 뭘 곱해주냐면 얘는 A, P, I, N 얘는 뭐 MARR을 대신에 지금 I라고 쓴 거죠. A, F, I, N 이자 개수를 곱해주면 둘 다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Annual Equivalent 값이 만들어지고 이 값은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라는 게 우리가 배운 오늘 연간등가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